인문학 최고의 보물창고 그리스 로마 신화. 피그말리온 신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실제로 사랑하여 결혼하게 된 피그말리온 이야기는 예술 창작 소재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특히 교육 심리학에서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며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걸 지칭하곤 합니다. 피그말리오는 키프로스에 사는 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고대 조각가인 리시포스나 프락시텔레스처럼 뛰어난 조각을 제작했죠. 키스프로는 다름이 아닌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가 잘린 생식기가 키프로스 앞바다에 던져진 뒤 물거품이 일면서 태어나게 됐죠. 그런 이유로 키프로스 섬은 여신의 성지와도 같았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사랑의 여신의 영향으로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문란한 키프로스의 여인들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에 여인들을 멀리한 채 조각을 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 이상적인 여인 그 자체인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이 만든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의해 그 조각상은 실제 여인이 되었고, 피그말리오는 이 여인과 결혼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로 한번 만나보시죠.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은 조각가로 여자의 결점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여자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는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길 결심한 것이다. 한 번은 훌륭한 솜씨를 부려 상으로 된 여인상을 만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나 정교하고 아름다웠던지 어떠한 미인도 그 아름다움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여인상의 완전한 형태는 처녀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술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처럼 보인 것이다. 피그말리오는 자신의 작품에 감탄한 나머지 자연의 창조물처럼 보이는 이 작품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는 이 여인상이 단순한 상아에 불과하다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인상을 끌어안고 소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 즉 반짝이는 조개 껍질이라든가 반들반들한 돌, 조그마한 새, 갖가지 꽃과 구슬 호박 등을 선물로 주었다. 피그말리오는 그녀를 티로스 지방에서 나는 염료로 물들인 보료를 깐 소파 위에 누이고 그녀를 자기 아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맡에는 가장 보들보들한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를 놔주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프로디테의 제전이 가까워졌다. 키프로스 섬에서의 제전은 아주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이생물이 제공되고 제단엔 연기가 올랐으며 향내는 공중에 가득 찼다. 피그말리오는 이 제전에서 자기 임무를 마치고 난 뒤 제단 앞에서 어묵거리며 말하였다. 신이시여, 원컨대 나에게 나의 상하 처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점지하여 주십시오. 제전에 참석했던 아프로디테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말하려 한 참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로 제단에 타오르는 불꽃을 공중에 3번 튀어오르게 했다. 이에 집으로 돌아간 피그말리오는 자기 조각상을 보러 갔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조각상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순간 그 입술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서둘러 조각상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팔다리에 손을 대어 보았다. 이럴 수가. 그 상흔은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힘에 또 스산 밀초와 같이 들어갔다. 피그말리오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그 조각상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조각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혈관이 들어가나 손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피그말리오는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고 자신의 입술처럼 살아있는 처녀 입술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맺어준 두 남녀의 결혼을 축복하였다. 이 결합으로부터 아들 파포스가 태어났는데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파포스란 마을이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에리시크톤 신화. 에리시크톤 신화는 환경 파괴의 결과를 경고하는 비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떠돌며 인간을 괴롭힌 여섯 번째 저주는 배고픔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여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에리시크토는 배고픈 욕망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주로 배고픔에 시달리다 자신의 하나뿐인 딸까지 팔아치우고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자 급기야는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몸뚱이까지 먹어치우는 끔찍한 걸신의 형태를 보이죠. 자, 그럼 이야기로 한번 만나보시죠. 에리시크톤. 에리시크톤은 신들을 경멸하는 오만한 자였다. 어느 날 그는 식당을 지을 재목이 필요하자 대담하게도 대지의 여신 데메트르에게 봉헌된 신성한 숲을 베어버리기 시작했다. 이 숲속에는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어찌나 큰지 그 한 그루만으로도 숲처럼 우람하게 보였고 오래된 줄기는 높이 치솟아 그 위에는 봉헌된 꽃다발이 종종 걸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시크토는 유독 그 나무만 베어선 안 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하며 하인들에게 그 나무를 베도록 시켰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주저하자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으며 불경스럽게 외쳐댔다. 예신이 종애하는 나무든 아니든 나는 상관이 없어. 설령 여신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막으려 한다면 난 주저앉고 베어버릴 것이다. 그가 도끼를 들자 참나무는 몸을 떨며 신음소리를 내는 듯했다. 최초의 일격이 나무 줄기에 가해지니 상처로부턴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위험한 도끼질을 막으려 했다. 차, 그래. 네 믿음의 대가가 이것이란 말이냐. 그러면 네 믿음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에리시크토는 그를 노려보며 소리친 뒤 나무를 찍으려던 도끼를 돌려막아서는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그리고 머리마저 베어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참나무 속에선 소리가 들려나왔다. 이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데메테르의 종애를 받고 있는 ним프이다. 지금은 네 손에 걸려 죽지만 꼭 복수할 테니 그리 알도록 하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 번 도끼에 찍힌 나무는 마침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숲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 밑에 깔려 같이 쓰러지게 된 것이다. 숲에 살았던 하마드리아스들은 친구 하나를 잃고 또 숲에 긍지기도 한 거목이 베어진 걸 보곤 서둘러 데메테르에게 가서 에리시크톤에게 벌을 내려달라 간청했다. 여신이 승낙했다는 표시로 머리를 끄덕거렸을 때 들판에 익은 곡식들도 머리를 움직였다. 여신은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아의 여신 리모스에게 그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운명의 신이 그들의 접근을 금했기 때문에 데메테르 자신은 그 여신에게 접근할 수 없었으므로 사내 님프 오레이아스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눈 덮인 스키티아에서 멀리 떨어진 한 지방의 외딴 곳이 있는데 그곳은 나무도 없고 들판도 없는 적박한 불모지이다. 그곳은 추위와 공포와 전율과 굶주림이 살고 있지. 가서 굶주림에게 에리시쿠톤의 장자를 점령하라고 일러라.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꿋꿋이 굶주림의 지조를 지키라고 일러라. 멀다고 놀라진 않아도 될 것이야. 나의 이륜차를 타고 가면 된다. 그것을 끄는 용들은 빨리 달리고 순종하므로 공중을 날아 잠시 후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야. 이에 오레이아스는 이륜차를 몰아 바로 스키티아에 도착하였다. 카우카소스 산에 닿자 용들이 멈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굶주림이 이빨과 발톱으로 돌이 많은 벌판에서 별로 남지 않은 풀을 뜯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녀의 머리칼은 거칠고 눈은 들어가고 얼굴과 입술은 창백하고 턱은 먼지에 덮여 있고 몸은 말라 뼈만 앙상해 보였다. 오레이아스는 감히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아 멀찌감치 서서 데메테르의 명령을 전하였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오레아스는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여 명령을 전한 뒤 곧바로 용들의 머리를 돌려 테실리아로 날아갔다. 리모스는 데메테르의 명령에 따라 급히 공중을 달려 에리시크톤의 집에 도착했다. 여신이 죄인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을 때 그는 고이 자고 있는 상태였다. 여신은 그를 자신의 날개로 싸고 자신을 그의 몸속으로 불어넣고 그 혈관에 독을 넣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친 그녀는 풍요의 나라를 떠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에리시코토는 여전히 잠이 들어 있었는데 꿈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무엇을 먹고 있는 것처럼 턱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에서 깨보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파지는 게 아닌가. 맘대로만 할 수 있다면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땅에서 나는 것이든 바다에서 나는 것이든 공중에서 나는 것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자기 식탁에 갖다 놓고 싶었다. 그는 먹으면서도 배고픔을 나타냈다. 한 도시의 주민들이 모두 먹어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그는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렸다. 그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졌다. 그의 굶주림은 모든 냇물을 받아 삼켜도 차지 않는 바다와 같아졌다. 그의 재산은 끊임없는 식욕 때문에 점점 줄어들었으나 그의 굶주림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마침내 모든 자산을 탕진해버리고 딸인 메스트라만 남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곤 생각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딸마저 노예로 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메스트라는 노예로 팔리게 된 자신의 운명에 순종하지 않고 해변에 서서 손을 들고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올렸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녀의 기도를 듣고는
에르시코톤이 가까이서 그녀를 보고 있는 걸 보고 그녀의 모습을 바꾸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부의 모습이 되게 했다. 에르시코톤은 어부로 변한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보시오. 조금 전까지 이 자리에 있던 처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당신이 서 있는 근처에 있었는데요. 바른 대로 알려주시오. 그러면 운이 억수로 좋아 고기도 잘 잡힐 것이요. 에스테라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걸 알곤 내심 기뻐하며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일을 열중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에리시코토는 이 말을 고지 듣고는 딸이 도망친 줄 알고 그를 황급히 쫓아갔다. 그는 곧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녀가 노예로 팔릴 때마다 포세돈의 호의에 의해 변장하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말이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하고 사슴이 되기도 하며 주인에게 달아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허기를 면할 수 없었던 에리시크토는 마침내 자신의 몸뚱이를 탐하기 시작했다. 에리시크토는 자신의 몸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죽음이 데메테르의 복수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그의 그 고통은 영원히 멈추지 않았다. 나르키소스 신화. 강의 ним프 리리오페는 페피소스 강의 홍수에 휘말린 후 나르키소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아들의 운명을 물어보았죠. 테이레시아스는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오래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 듣고 리리오페는 동료 ним프들에게 부탁을 했죠.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집안의 거울이나 얼굴이 비치는 물건 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나르키소스는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수많은 ним프에게 구애를 받았으나 모두 귀찮다며 외면한 것이었죠. 화가 난 ним프 중 한 명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기도해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로 나르키소스는 호수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으며 자신에게 애착을 가진다는 뜻의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야기로 한번 만나보시죠. 에코. 아름다운 ним프 에코는 숲과 언덕을 좋아해 사냥에 열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으며 여신이 사냥하는 곳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녀에겐 결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말하기를 좋아하며 잡담할 때나 논의를 할 때마다 마지막까지 짓걸어대는 버릇이었다. 어느 날 헤라는 남편 제우스를 찾고 있었다. 헤라는 혹시 제우스가 님프들과 노닥거리고 있진 않나 의심을 한 것이다. 그녀의 의심은 적중했다. 이에 에코는 님프들이 달아날 때까지 여신을 붙들어 놓고 계속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녀의 속셈을 알아차린 헤라는 에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를 속인 그 혀를 네가 그렇게도 즐기는 말 중에서 답변만 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리라. 남이 말하고 난 뒤에 말할 수 있으나 나보다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에코는 산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보았다. 에코는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어 그의 뒤를 뒤따라간 것이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이제는 에코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정도 사냥의 시간이 지나고 그 청년은 같이 사냥하던 동료들과 떨어지게 되었다. 누구든 근처에 있느냐? 나르키소스가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 있어요. 에코가 대답했다. 나르키소스는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나오라 하고 외쳤다. 이제 가요. 에코가 대답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으므로 나르키소스는 다시 외쳤다. 왜 너는 나를 피하는 것이냐? 에코도 나르키소스와 똑같은 말을 하였다. 그럼 우리 같이 가도록 하자. 나르키소스가 외치자 에코는 사랑에 찬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그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에코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려고 하자 그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놓아라. 네가 나를 붙잡는다면 차라리 난 죽어버리겠다. 나르키소스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를 안아줘요. 에코는 애원했으나 그녀의 말은 입 안에서만 머물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르키소스는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고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숲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동굴 속이나 깊은 산속 절벽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그녀의 몸은 슬픔으로 인해 여의어 마침내 살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뼈는 바위로 변했고 몸에서 남은 것이라곤 목소리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지금도 그녀를 부르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생전 가졌던 옛 습관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르키소스. 나르키소스가 싫어하는 것은 에코뿐만 아니라 다른 ним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한 ним프가 그의 마음을 끌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ним프는 그도 언젠가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보답받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기도에 응답하게 된 것이다. 어느 곳 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은 마치 은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양치기들도 그곳엔 양떼를 몰지 않았고 사냥이나 다른 짐승들도 가지 않았다. 나뭇잎이나 가지가 떨어져 수면을 더럽히는 일도 없었고 신성한 풀이 나고 바위는 햇빛을 가려주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을 하다가 더위와 갈증으로 지쳐 이 샘으로 찾아오게 된다. 그는 몸을 굽히고 물을 마시려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물속에 비친 모습이 이 샘에 사는 어떤 아름다운 ним프인 줄 알았다. 반짝이는 두 눈,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머리카락같이 곱슬곱슬한 머리, 둥그스름한 볼, 상아처럼 흰 목덜미, 단아한 입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빛나는 그림자를 그는 넋을 잃고 바라본 것이다. 그는 그 모습이 못 견디게 사랑스러워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려고 팔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그것은 순간 달아나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그 매력을 새로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까지나 샘 곁에서 서성거리며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물의 님프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름다운 이여, 그대는 어찌 나를 피하는 것인가? 나의 얼굴이 그대가 싫어할 정도로 못생기진 않았을 텐데 이 세상 모든 님프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대 또한 나에게 무관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팔을 내밀면 그대도 내밀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대도 미소 짓고 내가 손짓을 하면 그대도 나에게 손짓을 하지 않는가? 이때 그의 눈물이 물 위에 떨어져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걸 보고 그는 다급하게 외쳤다. 제발, 제발 부탁이니 기다려줘. 손을 대선 안 된다면 제발 바라볼 수 있게만 해줘. 그의 가슴에서 타는 사랑의 불꽃은 신압으로 그의 몸을 태워 안색은 날로 초췌해지고 몸은 쇠약해졌다. 전엔 인프 에코를 매혹해 한 그 외모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나르키소스는 혼자서 애만 태우다가 그만 죽음을 맞고 만다. 그의 홀령이 지옥의 강을 건널 때 그는 배 위에서 몸을 굽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찾으려 했다. 님프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님프들이 그의 장례를 지내주려고 나무 더미들을 준비하고 화장을 하려 했으나 그의 죽음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다만 한 송이의 꽃이 조붓한 자태로 피어 있었다. 그 꽃은 속은 자줏빛이고 흰 잎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꽃은 수선화라고 불리며 그에 대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헤르마 프로디토스 신화. 헤르마 프로디토스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불륜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헤르마 프로디토스는 민이 많은 그리스 신화의 수많은 인간들 중 손에 꼽히는 미소년이었다고 하죠. 하나의 몸으로 남자와 여자 기능을 전부 가지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연금술 쪽에서 크게 숭배받곤 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인 헤르메스 또한 연금술에선 거의 주신 취급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남성의 기능과 여성의 기능을 한 몸으로 완벽하게 해냈으니 당연히 중시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원래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했던 이유를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살마키스. 헤르마프로디토스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반씩 닮아서 매우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이다산의 동굴에 나이아데스들에 의해 길러졌다. 이다산은 오늘날의 터키인 프리지아 지방의 성스러운 산이다. 그는 15살이 되었을 때 주변 환경의 실증을 느끼고 리키아와 카리아의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헤르마디토스가 여행하던 중 할리카르나소스 근처의 숲에서 물이 맑은 호수를 발견하게 된다. 이 호수가 어찌나 맑은지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볼 정도였다. 주변엔 갈대가 없었고 열매 맺는 물풀, 잎사귀 끝이 뾰족한 골풀 또한 없었다. 그리고 이 호수엔 님프가 한 명 살고 있었다. 사냥도 할 줄 모르고 활도 쏠 줄 모르며 다른 박질에도 재주가 없는 님프였다. 그녀의 이름은 살마키스. 다른 님프들은 곧잘 그녀를 놀려대곤 했다. 살마키스, 너도 창이나 알락달락한 화상통을 들고 나와서
달리기 경주에 참가도록 해. 운동이 되는 건 물론이고 시간 보내긴 좋은 놀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살마키스는 창도 잡지 않았고 화살통도 들지 않았으며 달리기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살마키스는 틈만 나면 빗으로 머리를 빗고 물을 내려다보며 머리 손질을 바꿔보았다. 그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 걸 좋아했다. 그러다 재미가 없으면 알몸이 비치는 옷을 입은 채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기도 하고 이따금 꽃도 꺾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마키스는 호수에서 꽃을 꺾다가 헤르마 프로디토스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소년을 보는 순간 욕정에 사로잡히고야 말았다. 살마키스는 금방이라도 달려가 껴안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지만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소년에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황꽃 치장을 한 뒤 소년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저 혹시 신이 아니신진 모르겠네요. 신이라면 디오니소스 신일 테죠?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당신의 부모 형제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누이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큰 복을 받은 분들이겠죠. 당신에게 젖을 빨린 유모가 있다면 그분도 그랬을 거고요. 그러나 이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은 분은 당신과 결혼을 약속한 처녀, 당신이 장차 아내로 삼기로 마음먹은 처녀일 거예요. 물론 그런 처녀가 있다면 말이죠. 그런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몰래 가만히 나를 좀 만나 사랑해 주세요. 없으면 나를 애인 삼아주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테지요. 애인이 없다면 바라건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와 혼인해 주세요. 살마키스가 이렇게 말하자 소년의 얼굴은 아주 새빨개졌다. 그는 아직 사랑이란 게 뭔지 모르는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었다. 이때 살마키스는 소년의 뺨에 입이라도 맞춰주려 다가가 소년의 목을 껴안았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이걸 놓지 않으면 뿌리치고 말겠어요. 뜻밖의 반응에 놀란 살마키스는 소년에게 향한 팔을 거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제가 가겠어요. 당신을 방해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자, 진정하세요. 살마키스는 돌아서서 가는 척을 했다. 헤르마 프로디토스는 살마키스가 가버렸다고 생각하고 옷을 벗고 연못에 들어갔다. 그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알몸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물에서 나왔다. 물에 젖은 그의 몸은 한창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투명한 병 속에 넣어둔 상아 조각 또는 백합과도 같았다. 소녀는 곧 다시 물로 들어갔다. 이제 됐어. 저 소녀는 이제 내 것이야. 살마키스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옷을 벗고 소년을 따라 호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소녀는 그녀가 나타나자 기겁을 하고 저항을 했지만 물에선 힘을 쓰지 못하였다. 그녀는 소년의 몸을 휘감고는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그의 가슴을 더듬었다. 헤르마 프로디토스가 몸부림을 치자 살마키스는 재빨리 신들을 불러 둘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달란 끔찍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져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한 덩어리가 된 소년과 님프의 몸은 붙은 자국도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다. 남성이라고 할 수 없고 여성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의 육체, 양성을 두루 갖춘 하나의 육체가 되었던 것이다. 헤르마 프로디토스는 수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다. 물에 들어올 땐 남성이었던 자신의 육체가 반 남성,
반여성의 육체로 변화 있는 걸 알았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자신이 한 몸이 되어버린 물에 접한 이들이 자기와 같이 만들어 달라는 소원을 자기 부모에게 빌기 시작한다. 그리고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는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 결과 그가 목욕을 하던 샘물에서 목욕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한 몸의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전부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갈라테이아 신화. 젖빈 여인이란 뜻으로 불리는 갈라테이아는 바다의 신 네레우스와 네레이스의 하나인 도리스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 폴리페모스라는 인물은 오디세우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나 걸리도록 본의 아니게 발달을 제공한 인물이죠. 폴리페모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거인의 몸에 눈이 하나인 괴물이 됩니다. 그런 그가 갈라테이아를 사랑했으나 그녀는 미소년 아키스를 사랑했죠. 폴리페모스는 이 일로 사나워졌으며 후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그의 동굴에 찾아왔을 때 난폭하게 굴게 됩니다. 이때 오디세우에 의해 눈이 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죠. 자, 그럼 갈라테이아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갈라테이아. 갈라테이아는 바다의 님프인 네레시스이다. 그는 시칠리아 섬 바다에 살면서 목신인 판의 아들 아키스를 사랑했다. 외눈박이 거인이었던 폴리페모스는 갈라테이아에게 사랑을 얻으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처음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갈라테이아의 마음에 들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털 같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곰 발바닥 같은 손으로 빗었고 수염도 다듬었다. 그는 살생을 좋아하는 사나운 성질도, 피를 원하는 성질도 가라앉혔지만 갈라테이아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다. 폴리페모스는 큰 발자국을 남기며 해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기도 했고 피곤하면 동굴 속에서 쉬곤 했다. 그곳엔 바다 쪽으로 돌출한 절벽이 있었는데 그 양쪽엔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폴리페모스는 그곳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 양떼는 주위에서 노늘고 있었고 배 돛대로도 쓸 수 있을 만큼 큰 지팡이를 옆에 놓고 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피를 불며 사랑의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갈라테이아와 아키스는 바위 밑에 숨어서 그의 피리 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그의 피리 소리를 음악 삼아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폴리페모스는 피리 연주를 멈추고 성난 황소처럼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둘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다. 폴리페모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을 보았다. 이곳으로 너희들의 밀회도 마지막이 되도록 할 것이야. 성난 폴리페모스의 포효에 갈라테이아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아키스는 그러지 못하였다. 살려줘 갈라테이아.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말아줘. 아키스는 애타게 부르짖으며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갈라테이아는 그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아키스는 결국 폴리페모스에게 치명상을 당하고 만다. 그렇게 아키스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강물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지역의 강을 아키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시시포스 신화. 코린토스의 군주로서
평소에 교활하고 꾀가 많은 시시포스는 죽기 전 제우스와 하데스, 타나토스, 아레스 등 위험한 신들을 속이고 자기 수명을 다한 비범한 인물입니다. 니오메, 아라크네, 탄탈로스, 메두사, 마르시아스처럼 신에게 도전했던 인간들은 하나같이 신들로부터 가혹한 벌을 받아 목숨을 잃었죠. 허나 시시포스는 오히려 신들을 골탕 먹이고 죽고 나서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시시포스가 신들을 기만한 죄로 받은 형벌은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죠. 그 형벌은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바위는 정상에 오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하는 영원한 노동의 형벌인 것이죠. 바로 이 무의미함과 부조리함이 인간의 삶과 똑같지 않을까요? 아우톨리코스. 시시포스의 지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정령의 신인 헤르메스의 아들이자 도적의 왕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인 아우톨리코스와의 대결에서였다. 아우톨리코스는 도적들의 수호신인 아버지 헤르메스로부터 절대 들키지 않고 훔치는 기술을 물려받은 도둑질의 명수였다. 그런 아우톨리코스가 어느 날 시시포스의 솥대를 훔친 뒤 색깔과 모양을 바꾸어 더는 누구의 소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우톨리코스의 신출귀몰한 재주도 교활한 시시포스 앞에선 통하지 않았다. 시시포스는 자신의 소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알아채고 소의 발굽에 칼로 글자를 새겼다. 그리고 글자가 찍힌 소의 발굽 자국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며 아우톨리코스로 하여금 소를 훔쳐간 사실을 자백하게 만들었다. 아우톨리코스는 시시포스가 도둑 맞은 소들을 되찾기 위해 찾아왔을 때 그의 소들을 훔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딸 안티클레아를 시시포스와 동침시키게 된다. 그 뒤 안티클레아는 이타카의 왕 라에르테스와 결혼하며 오디세우스를 낳았는데 결혼을 할 때 이미 오디세우스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한다. 시시포스. 코린토스의 왕이 된 시시포스는 어느 날 제우스가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유괴해 가는 걸 보았다. 제우스는 그녀를 오이논의 섬으로 데려가 범하며 아들 아이아코스를 낳게 하였다. 아우포스는 사라진 딸을 찾아 그리스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시시포스는 아소포스에게 아이기나의 행방을 알고 있다면서 코린토스 아크로폴리스에 샘물이 솟아나게 해준다면 딸의 행방을 알려주겠다고 요구했다. 아우포스가 요구를 들어주자 시시포스는 그에게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아름다운 아이기나를 품에 안고 오이논의 섬으로 날아가는 걸 보았다 말해주었다. 아소포스는 아이논의 섬으로 쳐들어갔지만 제우스는 벼락을 내리쳐서 아소포스를 다시 원래의 물줄기로 되돌려 보냈다. 이때부터 아소포스 강의 바닥에서는 시커먼 석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 제우스는 고자질한 시시포스에 분노하며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내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시시포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는 숨어 있다가 타나토스를 기습해 제압한 뒤 그를 토굴에 감금시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죽음의 신이 토굴 속에 갇히자 지상에선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에 신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풀어주었고 타나토스는 다시 시시포스를 찾아가 기어코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시시포스는 저승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아내 메로페에게 절대 자신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 당부했다. 저승의 왕 하데스는 지상에서 그의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시시포스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시시포스는
아내의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한탄하며 하데스에게 다시 지상으로 보내준다면 아내를 응징하고 바로잡은 뒤 곧바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지상으로 간 시시포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를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 다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속임수와 악행은 저승에서 커다란 벌로 돌아오게 된다. 저승에서 시시포스가 받은 벌은 무거운 바위를 산 위로 밀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힘겹게 정상까지 밀어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시시포스의 아내 메로페는 플레이아데스 자매 중 하나이다. 플레이아데스 중 가장 어두운 별이 메로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만이 유일하게 인간과 맺어진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켄타우로스 신화. 신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는 대개 뛰어난 지적 능력과 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케이론이라는 켄타우로스는 신들의 가르침을 받아 공술, 의학, 예언, 음악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죠. 헤라클레스와 아이클레피오스, 이아손 등 신화 속 수많은 영웅들이 그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반면 말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식욕이나 성욕 등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욕망으로 인해 태어난 존재들이란 점에서 보면 당연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소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내 데이아네이아를 겁탈하려다 독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성욕은 켄타우로스의 시조인 익시온의 욕망에서 시작되었죠. 자,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죠. 익시온. 아레스의 손자이며 테살리아의 라피타이족의 왕인 익시온은 오이칼리아의 왕 에우오네스의 딸 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독한 구두쇠 기질 때문에 장인인 에우오네우스에게 혼인 지창금을 주기 아깝다는 이유로 그를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죽여버리는 패륜을 저지르게 된다. 장인을 죽인 죄는 말이 필요 없는 중죄였기에 누구도 익시온을 용서하긴커녕 접촉조차 기피하고 있었다. 그때 제우스는 그를 가엾게 여겨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몹쓸 짓을 저지르지 말라며 그를 천상으로 데려가 신들의 연회에 초대하게 된다. 그런데 익시온은 제우스의 은혜도 모르고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신들의 여왕인 헤라를 보는 순간 헤라에게 흑심을 품게 된 것이다. 익시온은 인간과의 동침으론 성적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던지 헤라에게 성욕을 느끼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는 헤라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거짓 소문을 늘어놓자 제우스와 헤라는 분노하게 된다. 우선 제우스는 구름으로 헤라의 환영을 만들어 익시온에게 보냈다. 익시온은 헤라의 여신이 자신에게 나타나자 그것이 구름의 형상인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성욕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구름이 낳은 자식들이 바로 켄타우로스들이 된 것이다. 그 이후 익시온은 자신이 저지른 배은망덕한 행위의 대가로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멈추지 않는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인 채 끝없이 돌고 도는 형벌을 받게 된다.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는 머리에서 허리까지가 인간이고 나머지는 말의 몸을 하고 있는 괴물이다. 말을 몹시 좋아한 옛날 사람들은 인간과 말을 합친 결합체를
그렇게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켄사우로스는 고대인들이 상상한 괴물 중에선 가장 훌륭한 특성을 가진 유일한 괴물인 것이다. 특이하게도 주요 켄타우로스들이 남성만 등장해 남성만 있는 듯하지만 여성도 있으며 이들은 켄타우리데스라고 부른다. 켄타우로스는 인간과 교제가 허용되어 페리토스와 히포다메이아가 결혼할 때 손님들과 함께 초대되었다. 그 결혼식에서 켄타우로스족인 에우리티오는 술에 취해 신부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한다. 그러자 다른 켄타우로스들도 그를 따랐고 결국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 그들 중 몇몇이 피살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저 유명한 라피타이족과 켄타우로스족의 싸움으로 고대 조각가와 시인들이 즐겨 다룬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켄타우로스가 난폭하진 않았다. 게이론이라는 켄타우로스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교육을 받고 수렵과 의술, 음악과 예언에 능하기로 유명했다. 케이로는 모든 켄타우로스 중 가장 현명하고 공정한 자였고 제우스는 그가 죽은 후에 인마궁이란 성자 가운데 그를 안치하게 된다. 비블리스와 카우노스 신화. 세상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 신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완벽한 존재라기보단 인간들처럼 실수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질투와 시련의 아픔을 느끼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을 할아버지로 둔 비블리스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을 함으로써 슬픈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비블리스는 자신의 오빠인 카오노스를 사랑했죠.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카오노스는 비블리스를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잊지 못한 그녀는 오빠를 찾아 고행길을 헤매다 결국 눈을 감게 되죠. 그 이야기 지금 같이 만나보시죠. 비블리스와 카오노스. 비블리스는 소아시아 밀레토스의 딸이었다. 밀레토스는 아폴론과 아카칼리스의 아들로 크레타 섬에서 소아시아로 건너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국가를 세웠다. 그리고 강해신 마리안드로스의 딸 키아니에와 결혼하여 쌍둥이 남매 카오노스와 비블리스를 낳게 된 것이다. 이때 비블리스는 쌍둥이 오빠인 카오노스에게 품어서는 안 될 연정을 느꼈다. 쌍둥이 오빠를 사랑한 그녀는 현실에서 사랑할 수 없는 오빠를 꿈속에서나마 사랑하며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오빠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전륜을 어기고 있다는 죄의식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한다.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던 그녀는 결국 이성보단 마음의 소리를 따른다. 비블리스는 신들도 자신의 혈족과 결혼을 했고 바람을 다스리는 아이올로스의 6명의 아들도 자신들의 누이들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신도 오빠를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오빠 카오노스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긴 차마 부끄러워서 그녀는 글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녀는 서판에 자신의 마음을 쓰고 지우길 반복하다가 마침내 사랑의 편지를 완성한다. 그녀는 하인을 시켜 자신의 편지를 오빠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동생의 편지를 읽은 오빠는 서판을 내동댕이 치며 편지를 전해준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가서 그녀에게 전하거라. 너는 금지된 계략 따위나 중무하는 아주 하찮은 인간이라고 말이야. 하인은 비블리스에게 오빠 카우노스의 격한 반응을 전했다. 비블리스는 오빠의 싸늘한 태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보단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오빠에게 직접 고백했다면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의 눈물과 애절한 얼굴을 볼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사랑에 눈이 먼 비블리스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게 됐고 카우노스에게 거듭 거부의 의사를 받게 된다. 카우노스는 동생의 사랑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래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곳저곳을 떠들던 그는 카리아라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게 된다. 비블리스는 죽도록 사랑하는 오빠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미칠 듯이 오빠를 쫓아갔다. 그녀는 제정신을 잃고 미쳐 날뛰다가 차가운 땅에 머리를 길게 들이운 채 이내 죽음을 맞이한다. 피그말리온 신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실제로 사랑하여 결혼하게 된 피그말리온 이야기는 예술 창작 소재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특히 교육 심리학에서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며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걸 지칭하곤 합니다.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에 사는 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고대 조각가인 리시포스나 프락시텔레스처럼 뛰어난 조각을 제작했죠. 키스프로는 다름이 아닌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가 잘린 생식기가 키프로스 앞바다에 던져진 뒤 물거품이 일면서 태어나게 됐죠. 그런 이유로 키프로스 섬은 여신의 성지와도 같았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사랑의 여신의 영향으로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문란한 키프로스의 여인들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에 여인들을 멀리한 채 조각을 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 이상적인 여인 그 자체인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이 만든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의해 그 조각상은 실제 여인이 되었고 피그말리오는 이 여인과 결혼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로 한번 만나보시죠.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은 조각가로 여자의 결점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여자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는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길 결심한 것이다. 한 번은 훌륭한 솜씨를 부려 상으로 된 여인상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나 정교하고 아름다웠던지 어떠한 미인도 그 아름다움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여인상의 완전한 형태는 처녀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술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처럼 보인 것이다. 피그말리오는 자신의 작품에 감탄한 나머지 자연의 창조물처럼 보이는 이 작품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는 이 여인상이 단순한 상하에 불과하다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인상을 끌어안고 소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 즉 반짝이는 조개 껍질이라든가 반들반들한 돌, 조그마한 새, 갖가지 꽃과 구슬 호박 등을 선물로 주었다. 피그말리오는 그녀를 티로스 지방에서 나는 염료로 물들인
보려를 깐 소파 위에 누이고 그녀를 자기 아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맡에는 가장 보들보들한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를 놔주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프로디테의 제전이 가까워졌다. 키프로스 섬에서의 제전은 아주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희생물이 제공되고 제단엔 연기가 올랐으며 향내는 공중에 가득 찼다. 피그말리오는 이 제전에서 자기 임무를 마치고 난 뒤 제단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하였다. 신이시여, 원컨대 나에게 나의 상하 처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점지하여 주십시오. 제전에 참석했던 아프로디테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말하려 한 참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로 제단에 타오르는 불꽃을 공중에 3번 튀어오르게 했다. 이에 집으로 돌아간 피그말리오는 자기 조각상을 보러 갔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조각상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순간 그 입술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서둘러 조각상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팔다리에 손을 대어 보았다. 이럴 수가. 그 상흔은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힘에 또 스산 밀초와 같이 들어갔다. 피그말리오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그 조각상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조각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혈관이 들어가나 손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피그말리오는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고 자신의 입술처럼 살아있는 처녀의 입술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맺어준 두 남녀의 결혼을 축복하였다. 이 결합으로부터 아들 파포스가 태어났는데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파푸스란 마을이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